미국은 왜 한국만 못해? 연 학비만 6만 5천 달러, 170년 명문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폭풍으로 한국으로 불시착한 미국 명문고 학생들이 한국 공립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식판엔 7가지 반찬이 담겼습니다. 가격은 무료였습니다. 미국에선 돈 내고도 못 먹는 음식을 한국은 공짜로 준다고 48시간 후 일본행 티켓을 전부 환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미국을 뒤집은 충격의 4박 5일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시카고 레이크 포레스트 아카데미 12학년 학생회장이죠. 우리 학교는 1857년에 설립된 명문 사립학교로 연간 학비만 6만 5천 달러가 넘습니다. 아버지는 시카고에서 IT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삼성과 거래를 하셔서 제가 어릴 적 한번 한국 출장을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는 별 감흥이 없었죠. 공항과 호텔만 봤으니까요. 2024년 11월 학교는 12학년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일본 수학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학생회장으로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석 달을 쏟았어요. 도쿄 디즈니랜드, 교토 금각사, 오사카 도톤보리까지 완벽한 7박 8일 일정이었죠. 친구들은 매일 물었습니다. 에밀리, 일본 가면 진짜 초밥 먹을 수 있어? 기모노 입어봐도 돼? 저는 대답했죠. 다 준비했어. 너희는 그냥 즐기기만 하면 돼. 저는 SNS 인플루언서를 꿈꾸고 있었어요. 팔로워가 3만 명 정도 되는데 일본 여행 콘텐츠는 조회수가 잘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전문 카메라, 짐벌, 링라이트까지 챙겼습니다. 브이로그 대본도 미리 12개나 써뒀어요. 시카고 소녀의 도쿄 첫날, 교토에서 만난 게이샤, 오사카 길거리 음식 먹방. 어머니가 한때 K-드라마 많이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릴 적 엄마가 보시던 대장금에 나오는 한복 입은 여자들을 보며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 왜 저렇게 촌스러운 옷을 입어? 어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죠. 언젠간 내가 알게 될 거야. 11월 셋째 주 금요일 아침, 우리는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다 나와서 배웅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좋은 나라야. 질서 있고 깨끗하지. 잘 다녀와. 비행시간은 13시간이었어요. 긴 여정이었지만 모두 들떠 있었죠. 친구 마이클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에밀리, 일본 가면 제일 먼저 뭐 할 거야? 당연히 스시 먹는 거지. 스키지 시장 가서 참치 경매 보는 거 꼭 해야 해. 나는 라면 박물관 갈 거야. 접시 20개는 먹을 거야. 기내식으로 파스타가 나왔는데 별로였어요. 친구들과 일본 음식 이야기만 했습니다. 규카츠, 오코노미야키, 타코야키. 모두가 일본 음식 이름을 외우느라 바빴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일본 여행 가이드북을 다시 읽었어요. 교토의 천개 도리, 도쿄 스카이트리 전망대,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상상만으로도 설렜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팔로워 5만 명은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친구 소피아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에밀리, 나 교토 대나무 숲에서 꼭 수채화 그릴 거야. 나도 거기서 사진 찍을 거야. 녹색 대나무와 햇살 사이로 찍으면 완전 인생샷 나올 것 같아. 12시간을 날아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기내 스크린에 도쿄까지 남은 거리가 표시됐어요. 친구들이 창밖을 내다봤죠. 일본 땅이 보인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섬들이 보였습니다. 일본 열도였죠. 드디어 도착이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도쿄 하네다 공항 상공에 도착했을 때 기장의 긴급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도쿄 지역에 50년 만에 폭풍이 발령되어 하네다 공항이 임시 폐쇄되었습니다. 승객 안전을 위해 본 항공편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회항합니다. 기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인천? 그게 어디야? 한국 아니야? 우리 한국 가는 거야? 제 SNS 콘텐츠 계획이 전부 틀어진 거예요. 한국은 제 여행 리스트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 올리비아가 울상이 됐어요. 나 일본 가려고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 했는데
마이클도 한숨을 쉬었죠. 부모님이 이 여행비로 5,000달러 내셨어.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비행기가 방향을 틀었어요. 서쪽으로 1시간을 더 날았죠. 창밖으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이었어요. 밤 6시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착륙했습니다. 게이트에서 내리자 항공사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란 유니폼을 입은 여성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안내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도쿄 폭풍은 최소 이틀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항공사에서 오늘 하룻밤 숙소와 식사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친구들이 조금 안심했어요. 호텔이겠지? 5성급 호텔이면 괜찮은데. 우리는 짐을 찾아서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형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죠. 1시간쯤 달렸을 때 버스가 서울 외곽 어딘가에 멈췄습니다. 내린 곳은 호텔이 아니었어요. 학교였습니다. 학교라고? 친구들이 웅성거렸어요. 존슨 선생님이 항공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왜 호텔이 아니라 학교죠? 도쿄 항공편이 모두 취소되면서 호텔이 다 찼습니다. 한국교육청에서 협조해 주셨어요. 학교 관계자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환영합니다. 저는 이 학교 교감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 저녁은 우리 학교 급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체육관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침낭과 매트를 준비해뒀습니다. 급식이라는 단어에 친구들 얼굴이 굳었어요. 미국 학교 급식을 떠올린 거죠. 차가운 피자, 딱딱한 타코, 기름진 치킨 너겟. 우리는 짐을 체육관에 두고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학교가 생각보다 깨끗했어요. 바닥이 반짝거렸고 쓰레기 하나 없었죠. 올리비아가 속삭였습니다. 시카고 우리 학교보다 깨끗한데. 급식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별 기대 없이 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본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급식실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김이 느껴졌습니다. 미국 학교 카페테리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냉동 피자나 햄버거 냄새 대신 밥 짓는 냄새와 국 끓이는 냄새가 났죠. 형광등 불빛 아래 스테인리스 배식대가 반짝였습니다. 친구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여기 급식실 맞아?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시카고 우리 학교 카페테리아는 어두컴컴하고 기름 냄새가 진동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깨끗했고 밝았어요. 배식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쓰는 은색 식판을 받았어요. 칸이 6개로 나뉘어 있었죠. 미국 학교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칸에 따뜻한 흰쌀밥이 담겼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두 번째 칸에는 미역국. 국물이 투명하고 깊은 색이었죠. 세 번째 칸부터 6번째 칸까지 불고기,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김치, 깍두기가 올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식 과일까지 받았어요. 마이클이 배식하는 조리사분에게 몸짓으로 물었습니다. 돈을 내야 하는지 묻는 제스처였어요. 조리사분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통역을 도와주던 한국 학생이 설명했어요. 한국은 모든 공립학교가 무상급식입니다. 학생들은 한 푼도 내지 않아요. 우리는 눈이 커졌습니다. 공짜라고? 올리비아가 되물었어요. 미국 우리 학교는 연간 학비 65,000달러를 내는데도 급식비는 따로였습니다. 한 끼에 12달러. 그것도 냉동 피자나 치킨 너겟, 타코 정도였죠. 신선한 샐러드를 먹으려면 추가로 5달러를 더 내야 했어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가 입에서 녹았어요. 간장 양념이 배어 있었고 고기가 부드러웠죠. 미역국은 깊은 감칠맛이 났습니다. 계란말이는 폭신했고 시금치나물은 참기름 향이 났어요. 이거 진짜 급식 맞아?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친구들도 놀란 표정으로 숟가락을 움직였어요. 저는 급식실을 둘러봤습니다. 한쪽 벽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조리실 내부가 다 보였죠. 조리사분들이 흰색 위생복과 마스크, 위생모를 착용하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솥에서 국을 끓이는 모습, 야채를 씻는 모습, 고기를 볶는 모습이 전부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조리 과정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른 채 먹었죠.
벽에 붙은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달치 급식 메뉴판이었어요. 한국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었죠. 월요일은 한식, 화요일은 중식, 수요일은 일식, 목요일은 양식, 금요일은 다시 한식. 메뉴가 매일 바뀌었습니다. 불고기 덮밥, 짜장면, 돈가스, 스파게티, 비빔밥. 마이클이 읽었습니다. 디저트까지 있네. 우리 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피자, 햄버거, 치킨 너겟만 무한 반복이었는데요. 식판 옆에 작은 종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급식 영양 성분표였어요. 칼로리,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비타민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한국 학생이 설명해줬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매일 아침 식재료를 직접 검수하고 영양 균형을 맞춰서 메뉴를 짜요.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은 별도 식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영양사가 없어요. 급식업체에서 냉동식품을 납품하면 그냥 데워서 주는 거였죠. 영양 성분?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반납하는 곳으로 갔어요. 분리수거 시스템이 체계적이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종이, 일반 쓰레기가 각각 분리되어 있었죠. 한국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분리하는 모습을 보며 친구들이 감탄했어요. 급식실을 나오는데 복도에 또 다른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급식에 대해 쓴 의견이 붙어 있었어요. 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도 공개되어 있었죠. 이번 달 만족도는 92%였습니다. 우리는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낭과 매트가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친구들이 모여 앉았죠. 올리비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방금 먹은 급식이 믿기지 않아.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학교 급식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은 2021년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학생 1인당 급식 예산은 5,000원. 미국 돈으로 약 4달러였어요. 우리가 12달러를 내고 먹는 급식보다 질이 훨씬 좋은데 공짜였던 거죠. 더 놀라운 건 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이었습니다. HACCP 인증을 받은 식재료만 사용한다고 했어요.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죠. 지역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정책도 있었습니다. 친구 KT가 말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급식비를 못 내는 학생들에게 따로 표시된 식권을 줘. 다른 학생들이 다 알 수 있어서 창피해. 한국은 그런 차별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학생이 똑같은 급식을 받았어요. 밤 11시쯤 됐을 때 교감 선생님이 체육관에 들어오셨어요. 내일 도쿄 항공편 상황을 알려주러 오신 거였습니다. 폭풍이 예상보다 심해서 최소 3일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항공사에서 호텔을 알아보고 있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방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친구들은 실망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한국을 더 보면 어떨까? 급식 하나만 봐도 이 나라가 궁금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6시 체육관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한국 학생들은 벌써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죠.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갔어요. 학교 화장실이 깨끗해서 놀랐습니다. 변기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휴지가 넉넉하게 비치되어 있었죠. 거울도 깨끗했고 비누와 핸드드라이어도 작동했어요. 시카고 우리 학교 화장실은 낙서투성이인데.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아침 급식 시간이었습니다. 어젯밤 저녁만큼이나 푸짐했어요. 밥, 된장찌개, 생선구이, 계란찜, 김 그리고 우유까지 나왔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놀라지도 않았어요. 한국 급식 수준을 파악한 거죠. 식사를 마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을 설득해야겠다고요. 일본 대신 한국을 보자고 말이죠. 아침 식사 후 친구들을 체육관에 모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25명이 둥그렇게 모여 앉았죠. 얘들아, 제안이 하나 있어. 제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대신 한국을 여행하는 건 어때? 순간 친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마이클이 먼저 반응했어요. 에밀리, 무슨 소리야? 우리 일본 가려고 온 거잖아. 알아. 근데 어차피 도쿄 폭풍은 며칠 더 계속될 거고 호텔 방도 구하기 어렵다잖아.
그런데 한국은 지금 바로 여행할 수 있어. 올리비아가 물었습니다. 어젯밤 급식 하나 보고 그러는 거야? 급식만이 아니야. 이 학교 시설 봤잖아. 복도, 화장실, 급식실. 전부 우리 학교보다 나았어. 공립학교인데도 말이야. 친구 브래드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브래드는 농구부 에이스였어요.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컸죠. 에밀리, 넌 급식 하나에 속은 거야. 일본은 세계적인 관광지야. 도쿄, 교토, 오사카. 우리가 3개월 동안 준비한 거 다 날리자고. 날리는 게 아니야. 바꾸는 거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도 볼 게 많아. K-팝, K-드라마로 유명한 나라잖아. 게다가 여기가 얼마나 안전한지,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자고. 소피아가 제 편을 들었습니다. 나도 어젯밤부터 한국에 대해 검색해 봤는데 생각보다 볼 게 많더라.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강남. BTS 관련 장소도 많고. K-팝이나 K-드라마 좋아하는 애들이나 가는 데 아냐? 브래드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뭐하러 거기 가? 일본이 훨씬 유명하고 볼 것도 많아. 분위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둘로 나뉘었어요. 한국파와 일본파로요. 그때 KT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이 궁금해. 무상급식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 미국도 배워야 할 것 같아. 급식 하나 가지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브래드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급식만이 아니라니까. 여기 환경 자체가 달라. 청결도, 시설, 시스템. 하나하나가 다 우리보다 나았어.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브래드, 넌 어젯밤에 뭘 봤어? 급식실 조리 과정이 전부 투명하게 공개되는 거, 영양성분표가 상세하게 적혀 있는 거, 학생들 의견을 받아서 메뉴를 개선하는 거. 이게 다 시스템이야. 브래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말에 일리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죠.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투표로 정하자. 민주적으로.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동의하셨어요. 좋아요. 학생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세요. 한국 여행에 찬성하는 사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올리비아, 소피아, 케이티, 마이클도 손을 들었어요.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결과는 20대 5였어요. 압도적이었죠. 브래드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5명의 반대파 중 리더였어요. 좋아. 다수결이니까 따르긴 할게. 근데 한국이 일본만 못하면 그때 가서 내가 뭐라고 할 거야? 그때는 내가 사과할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학교 측과 학부모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오전 10시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교 측에서 허락했다고요. 학부모들도 대부분 동의했다고 했어요. 오히려 한국이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더 안심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항공사도 환불을 승인해줬습니다. 우리는 급하게 한국 여행 일정을 짰어요. 남은 기간이 4일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관광, 경복궁, 명동, 강남. 그리고 친구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한 K-팝 관련 장소들을 넣었죠. 교감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숙소는 서울 시내 게스트하우스로 예약했고 교통카드도 단체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여행 잘 다녀오세요.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랍니다. 교감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점심 급식을 먹고 우리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해줬어요. 며칠 사이에 친해진 친구들도 있었죠. SNS 계정도 서로 교환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높은 아파트들이 줄지었고 도로가 깨끗했어요. 터널도 많았고 다리도 웅장했죠. 인프라가 정말 좋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1시간쯤 달려서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거대한 역사 건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교통카드를 나눠주셨어요. 티머니 카드라는 거였죠. 이 카드 하나면 지하철, 버스, 심지어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전부 작동했어요. 시카고 지하철역은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난 곳이 많은데 말이죠. 역사 안이 밝았습니다. 조명이 환했고 바닥도 깨끗했어요.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카드를 찍으니까 신호음과 함께 문이 열렸어요. 시카고는 종이 티켓을 쓰는데 올리비아가 신기해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2호선 열차가 2분 후 도착한다고 나왔죠. 정확히 2분 후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열차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탔습니다. 질서가 있었죠. 차량 내부는 깨끗했어요. 좌석이 편했고 손잡이도 반짝였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어요. 흔들림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카고 지하철은 덜컹거리고 소음이 심한데 서울 지하철은 조용했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와이파이를 검색했더니 지하철 무료 와이파이가 잡혔어요. 비밀번호도 필요 없었습니다. 접속하니까 속도가 빨랐죠. 미국에서는 지하철에서 인터넷 안 되는데. 소피아가 감탄했습니다. 명동역에서 내렸어요. 역사 안에 안내판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화살표를 따라 출구로 나갔죠. 역 안에 편의점도 있었고 카페도 있었어요. 브래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약간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에밀리, 인정할게. 지하철은 깨끗하네. 이제 시작이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브래드의 편견을 무너뜨릴 거라고 확신했어요. 급식과 지하철은 시작일 뿐이었으니까요. 명동거리로 나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거리가 활기찼습니다. 쇼핑하는 사람들, 관광객들로 북적였죠. 화장품 가게, 옷가게, 음식점이 즐비했어요. 한국 사람도 많았고 외국인도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쇼핑에 열중했습니다. 화장품 매장마다 들어가서 테스터를 발라보고 가격을 비교했어요. 미국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저는 거리를 관찰했어요.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데도 거리가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였어요. 1시간쯤 명동을 둘러봤습니다. 브래드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명동 하나 본 걸로 한국을 판단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죠. 반대파 5명은 계속 일본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쿄 하라주쿠가 여기보다 크다. 교토기온이 더 예쁘다. 비교하며 한국을 깎아내렸어요.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한 식당에 들어가 삼겹살을 먹었어요. 주문을 하니까 반찬이 6가지나 나왔습니다. 김치, 상추, 쌈장, 파절이, 콩나물, 무생채. 전부 무료 제공이었어요. 미국 레스토랑은 물도 유료인 곳이 많은데 말이죠.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직원분이 처음에 구워주시다가 나중엔 우리가 직접 구웠어요. 친구들이 재미있어 했습니다. 상추에 고기를 싸먹는 문화도 신기했어요. 브래드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음식만큼은 인정하는 표정이었죠. 저녁을 먹고 게스트하우스로 갔습니다. 홍대 근처에 있는 곳이었어요. 깨끗하고 아담한 숙소였죠. 방에 짐을 풀고 샤워를 했습니다. 수압이 세고 온수가 잘 나왔어요. 시카고 기숙사보다 나았습니다. 밤 9시쯤 저는 친구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로비에 25명이 모였어요. 중요한 제안을 꺼내야 했습니다. 24시간 실험을 하자는 거였어요. 한국이 정말 안전한지, 시스템이 정말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겁니다. 밤 11시 지하철을 타고 새벽 거리를 걸어보는 거죠. 시카고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브래드가 코웃음 쳤습니다. 밤 11시 지하철이 뭐가 대단하냐는 표정이었어요. 반대파 5명이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나을 리 없다는 입장이었죠. 저는 제안했습니다. 이번 실험을 SNS 라이브로 방송하자고요.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3만 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겁니다. 조작할 수 없고 투명하게 진행하는 거죠. 친구들이 동의했습니다. 브래드도 거부하지 못했어요. 라이브 방송이라면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요. 오히려 한국이 위험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존슨 선생님도 허락하셨어요. 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위험하면 즉시 중단한다는 조건이었죠. 저희 부모님들에게도 단체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험 내용과 라이브 링크를 공유했어요. 밤 10시 50분, 우리는 게스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홍대 입구역으로 향했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여성들도 혼자 걷고 있었고 학생들도 보였죠. 카페에 앉아 공부하는 사람들, 길거리 공연을 보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람들. 저는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시청자가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200명, 500명, 1000명. 순식간에 2000명이 넘었습니다. 제 친구들뿐 아니라 한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몰려든 거였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어디야? 밤 11시에 뭐 하는 거야? 위험하지 않아? 저는 카메라를 향해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밤거리 안전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실험이에요.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밤 11시인데도 역사가 환했어요. 사람들이 여전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커플들. 다양한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죠. 시카고 지하철은 밤 11시면 거의 텅 비는데 말이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전광판을 봤어요. 다음 열차가 3분 후에 온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인데도 배차 간격이 짧았어요. 시카고는 밤에 30분씩 기다려야 하는데요. 여학생 셋이 자원했습니다. 올리비아, 소피아, 케이티. 이들이 먼저 실험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혼자 지하철을 타고 명동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시카고라면 부모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을 일이었죠. 라이브 시청자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어요. 위험해. 그만둬. 밤 11시에 여자애들 혼자 지하철 타는 건 미쳤어. 부모님들도 라이브를 보고 계셨습니다.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3명의 여학생이 열차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다음 열차를 타고 뒤따라갔어요. 한 칸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기로 했죠. 카메라는 계속 켜둔 채였습니다. 명동역에 도착했습니다. 3명이 내렸어요. 우리도 내렸습니다. 여학생들은 역사를 빠져나가 명동 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게들이 불을 밝히고 영업 중이었죠. CCTV가 곳곳에 보였어요. 가로등이 밝았습니다. 경찰관도 순찰 중이었어요. 우리는 50m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라이브 카메라를 켜둔 채였어요. 시청자가 8,000명으로 늘었습니다. 댓글이 계속 올라왔어요. 정말 안전해 보이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해. 한국 대단하다. 그때였습니다. 골목에서 비틀거리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3명의 여학생 쪽으로 다가왔죠. 횡설수설하며 뭔가 말을 걸었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라이브 화면에 댓글이 폭발했어요. 위험해. 도망쳐. 경찰 불러. 저는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브래드도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30초도 안 돼서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CCTV를 모니터링하던 관제센터에서 즉시 파악한 거예요. 지하철 역무원 2명이 달려왔고 경찰관 1명도 나타났습니다. 112 신고 없이도 자동으로 감지된 거였어요. 취객은 조용히 안내를 받아 자리를 떠났습니다. 역무원이 3명의 여학생에게 괜찮은지 물었어요.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친절하고 신속했어요. 저는 라이브 카메라를 CCTV 쪽으로 돌렸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24시간 작동 중이었죠. 서울 시내에만 공공 CCTV가 10만 대가 넘는다고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래드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스템이 진짜 작동하네.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반대파 친구들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3명의 여학생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안도감이 역력했어요.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경찰이 바로 와서 놀랐어요. 30초도 안 걸렸어요. 라이브 시청자가 1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계속 올라왔어요. 한국 CCTV 시스템 대단하다. 30초 만에 대응이라니. 미국도 이렇게 좀 해줘. LA는 910일 불러도 30분 걸리는데. 부모님들 단체 채팅방도 난리였습니다. 시카고도 이렇게 해야 해. 우리 동네는 밤 9시만 돼도 무서운데. 한국 안전 시스템 배워야겠어. 우리는 다시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밤 12시가 넘었어요. 로비에 모여 앉아 오늘을 정리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아직 켜둔 채였어요. 시청자가 1만 5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브래드가 팔짱을 풀었습니다. 처음으로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놓은 거였어요. 인정할게. 한국이 생각보다 괜찮네.
시스템이 진짜 돌아가는 것 같아. CCTV 대응 속도는 정말 놀라웠어. 20대 5였던 찬반 구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파 5명 중 2명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나머지 3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최종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한강공원으로 가자고요. 새벽 시간대 안전을 확인하는 마지막 실험이었어요. 정말 안전한 나라라면 새벽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테니까요. 친구들이 동의했습니다. 브래드도 고개를 끄덕였죠. 라이브 시청자들도 응원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일도 라이브 해줘. 한국 더 보고 싶어. 새벽 실험 기대된다. 저는 라이브를 종료했습니다. 1만 5천 명이 지켜본 실험이었어요. 내일 새벽이 기다려졌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친구들을 깨웠어요. 모두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실험이었으니까요. 간단히 세수를 하고 게스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11월 말 서울의 새벽은 쌀쌀했죠. 우리는 두툼한 패딩을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어요. 편의점 불빛이 보였고 24시간 카페도 영업 중이었죠. 새벽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갔고 청소차도 다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직전이었어요. 역 입구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새벽 5시 30분부터 운행한다고 검색했어요. 우리는 조금 일찍 도착한 거였죠. 역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저는 다시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켰어요. 새벽인데도 시청자가 몰려들었습니다. 3,000명, 5,000명. 어젯밤 실험을 본 사람들이 다시 접속한 거였어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새벽 5시에 뭐 하는 거야? 한국 새벽도 안전해. 미국은 새벽에 밖에 나가면 위험한데. 저는 카메라를 향해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새벽 안전 실험을 시작합니다. 새벽 5시 15분, 지하철 셔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역무원이 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벽인데도 청소가 되어 있었어요. 바닥이 깨끗했고 화장실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출근하는 직장인, 운동복을 입은 중년 남성, 학원 가방을 맨 학생. 모두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새벽 지하철을 타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처럼요. 5시 30분, 첫 차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한강 쪽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어요. 차량 안은 깨끗했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서울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여의도역에서 내렸습니다.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출구였어요. 지상으로 올라오니 한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죠. 한강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새벽 6시가 되기 전이었는데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다양했어요. 70대로 보이는 노인도 가볍게 뛰고 있었고 30대 여성도 이어폰을 끼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브래드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새벽 6시에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다는 게 신기한 거였어요. 시카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자전거 도로도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중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혼자요. 올리비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나이 또래 여자애가 새벽에 혼자 자전거 타는 거 봤어? 미국이었으면 부모님이 절대 허락 안 했을 거야. 우리는 한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라이브 시청자가 8,000명을 넘었어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새벽이 저렇게 평화로워? 여자애가 혼자 자전거 타도 돼? 미국은 새벽에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한데.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24시간 영업이라고 써 있었어요. 우리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로 보이는 남자 주인이 계산대에 앉아 있었어요. 간단한 간식과 음료를 샀습니다. 삼각김밥, 바나나 우유, 과자. 계산을 하면서 주인분께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새벽에 가게 운영하는 게 위험하지 않냐고요. 주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의사소통은 됐어요. 위험? 아니야. 한국 안전해. 새벽에도 손님 많아. 학생, 직장인, 운동하는 사람.
문제 없어.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강도나 도둑은 없냐고요. 주인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CCTV 많아. 경찰 빨라. 112 누르면 3분 안에 와. 그래서 안전해. 브래드가 주인분께 물었습니다. 미국 편의점은 새벽에 문 열면 강도 맞는다고요. 한국은 정말 그런 일이 없냐고요. 주인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달라. 범죄율 낮아. CCTV 시스템 좋아. 사람들 의식도 좋아. 그래서 새벽에도 안전해. 우리는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밖에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어요. 앉아서 삼각김밥을 먹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 6시 30분이었습니다. 한강변에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출근 전 운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가 매트를 펴고 스트레칭하는 사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 모두 평온했습니다. 저는 라이브 카메라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한강변 풍경을 보여줬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람들. 새벽 한강의 일상을 담았죠.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새벽 6시 30분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밖에 있어. 여자들도 혼자 운동해. 미국이랑 완전 다르네. 한국 진짜 선진국이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시카고는 새벽 6시면 거리가 위험해. 총소리 들리고 강도 조심해야 하고.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운동하고 있어. 소피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야. 센트럴파크도 해 뜨기 전엔 위험해서 못 가. 근데 한강은 새벽에도 안전하네. 브래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밀리 내 말이 맞았어.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어. 시스템도 좋고 안전도 좋고. 일본보다 나을 수도 있겠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브래드가 인정한 거예요. 가장 강경한 반대파였던 브래드가 마음을 바꾼 겁니다. 다른 반대파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명 모두 표정이 바뀌었어요. 회의적이던 눈빛이 감탄으로 바뀌었죠. 저는 제안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최종 투표를 하자고요. 한국 여행을 계속할지 아니면 일본행 티켓을 다시 예약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동의했습니다. 25명이 손을 들었어요. 한국 여행을 계속하자는 쪽에요. 만장일치였습니다. 반대파 5명도 전부 손을 들었어요. 브래드가 말했습니다. 에밀리 내가 이겼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네. 급식, 지하철, 치안, 시스템. 모든 게 우리보다 나았어. 일본 다음에 가도 돼. 이번엔 한국을 제대로 보고 싶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친구들도 환호했어요. 라이브 시청자가 1만 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축하 메시지로 가득 찼어요. 축하해. 한국 여행 즐겨. 좋은 선택이야. 부모님들 단체 채팅방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개 올라와 있었어요. 한국 정말 안전하네. 애들 마음대로 하게 해줘. 우리도 한국 가보고 싶다. 새벽 7시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한강이 황금빛으로 빛났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결정. 그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라이브를 종료했습니다. 1만 2천 명이 지켜본 새벽 실험이었어요. 댓글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구나. 미국도 배워야 해. 우리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갔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서울 탐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25명 모두가 한마음이 된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잠시 쉬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다시 모여서 본격적인 서울 탐방 일정을 짰어요. 3박 4일 동안 최대한 많은 곳을 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경복궁역에서 내렸어요. 역에서 나오자마자 거대한 궁궐이 보였습니다. 입구에서 표를 샀어요. 외국인 가격이 3,000원, 약 $2 반이었습니다. 마이클이 놀랐습니다. 시카고 박물관 입장료가 $25인데 여기는 $2 반이라니. 학생증을 보여주니 더 할인해줬어요. 1,500원이었습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웅장한 건축물들이 펼쳐졌어요. 근정전, 경회록, 향원정. 전통 한옥 건물들이 아름다웠죠.
친구들이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한복 대여점이 있었습니다. 친구 6명이 한복을 입어봤어요. 색색의 한복이 잘 어울렸습니다. 한복을 입으면 궁궐 입장이 무료라고 했죠. 전통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했어요. 프레드가 말했습니다. 정부가 전통 문화 보존에 신경 쓰는 게 보이네. 입장료도 싸고 한복 입으면 무료고. 미국은 입장료만 비싸고 혜택은 없는데. 궁궐을 둘러보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았습니다. 유럽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한국 관광이 인기가 많다는 걸 실감했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궁궐 근처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어요. 여기도 반찬이 6가지나 나왔습니다. 한국 식당은 반찬을 무한 리필해준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미국 레스토랑은 빵 한 조각도 돈 받는데 말이죠. 오후에는 인사동을 걸었습니다. 전통거리였어요. 한지 가게, 전통 찻집, 공예품 가게가 늘어서 있었죠. 골목길이 운치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가게 됐습니다. 인사동 공중 화장실이었어요. 들어가 봤더니 역시나 깨끗했습니다. 전통거리라고 해서 화장실도 낡을 줄 알았는데 최신 시설이었어요. 비데가 있었고 센서식 수도꼭지가 있었고 핸드드라이어도 작동했습니다. 올리비아가 감탄했습니다. 한국은 어디를 가든 화장실이 깨끗해. 공중 화장실인데도 호텔급이야. 미국은 공중 화장실 자체가 거의 없고 있어도 더러운데. 저녁에는 강남으로 갔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탔어요. 강남역에서 내렸죠. 여기는 거대했습니다. 출구가 12개나 됐어요. 지상으로 나오니 고층 빌딩이 즐비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화려했고 사람들로 붐볐어요.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 느낌이었죠. 명품 매장, 백화점, 카페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현대백화점 앞에서 멈췄습니다. 건물이 웅장했어요. 백화점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당연히 깨끗했죠.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어디를 가든 화장실이 깨끗했으니까요. K-팝 매장에 들렀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굿즈를 샀어요. BTS, 블랙핑크, 뉴진스 앨범과 포스터를 샀죠.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한식당에 갔습니다.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을 주문했어요. 고기질이 좋았고 찌개가 얼큰하면서도 맛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매운 걸 잘 못 먹는데도 계속 먹었죠. 식사 후 카페에 갔습니다. 한국은 카페 문화가 발달했다고 들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걸어서 1분마다 카페가 있었어요.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개인 카페까지.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가격이 4,000원, 약 $3였어요. 미국 스타벅스보다 저렴했습니다. 맛도 좋았고요. 카페가 넓고 쾌적했습니다. 콘센트가 각 테이블마다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가 빨랐어요. 사람들이 노트북으로 일하거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씩 앉아 있어도 눈치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프레드가 말했습니다. 미국 카페는 자리 오래 앉아 있으면 눈치 주는데 여기는 다르네. 학생들이 공부하고 직장인들이 일하고. 카페가 제2의 사무실이나 도서관 같아. 밤 10시쯤 카페를 나왔습니다. 거리가 여전히 밝았어요. 사람들이 많았고 가게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열차 안에서 한국 학생들을 봤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돌아가는 것 같았죠.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학생들이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게 신기했어요. 옆에 앉은 한국 대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학생들이 돌아다니냐고요.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안전해서 부모님들이 걱정 안 해요. 학원 문화도 있고요. 학생들은 학교 끝나고 학원에 가요. 밤 10시, 11시까지 공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하고 혼자 집에 가도 안전한지요? 학생이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도 많고 사람도 많고 경찰 순찰도 자주 돌아요. 여학생 혼자 다녀도 문제 없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서 친구들과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궁궐, 거리, 카페, 지하철. 모든 게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어. K-팝,
K-드라마만 유명한 줄 알았는데 인프라도 훌륭하고 안전하고 시스템도 좋아. 마이클도 동의했습니다. 미국보다 나은 부분이 많아. 공중 화장실, 지하철, 치안, 급식. 모두 한국이 앞서. 브래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일본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한국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 여기는 진짜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어.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 저는 스마트폰에 메모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것들을요. 나중에 SNS에 올리려고요. 미국 친구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내일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 고민했어요. 친구들과 의논했죠. 결국 결정했습니다. 내일은 남산타워에 가고 한강을 다시 보기로요. 그리고 마지막 저녁은 특별한 곳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한정식집이었어요. 한국 전통 음식을 제대로 맛보는 거죠. 밤 12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에요. 아쉬웠습니다. 더 있고 싶었어요.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결정.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죠. 선진국의 기준이 뭔지 알게 됐습니다. GDP나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그게 진짜 선진국의 척도였어요.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전 8시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남산타워로 향했죠. 지하철을 타고 명동역에서 내렸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정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고층 빌딩들, 한강,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 정말 아름다웠어요.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타워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360도로 서울을 볼 수 있었죠. 북쪽으로는 경복궁과 청와대가 보였고 남쪽으로는 강남이 보였어요. 동쪽에는 롯데타워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큰 도시인 줄 몰랐어.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들었는데 그 규모가 실감나. 브래드가 덧붙였습니다. 시카고도 크긴 한데 서울은 밀도가 다르네. 빌딩도 많고 인프라도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된 도시 같아. 타워를 내려와서 한강으로 갔습니다. 지하철로 20분 정도 걸렸죠.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낮 시간대의 한강은 새벽과 또 달랐어요. 한강이 넓었습니다. 강변에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죠.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산책하는 사람들.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공원이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벤치가 일정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쓰레기통도 적절하게 있었어요. 화장실도 공원 곳곳에 있었죠. 당연히 깨끗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과 음료를 샀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앉아서 먹었어요. 강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강에서 치맥을 즐긴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강변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부러워. 시카고 미시간 호수도 있긴 한데 접근성이 이것만큼 좋지는 않아. 소피아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밤에도 안전하잖아. 새벽에 와봐서 알지만 여자 혼자 와도 괜찮은 곳이야. 미국은 낮에도 조심해야 하는 공원이 많은데. 점심은 이태원에서 먹었습니다. 다국적 레스토랑이 많은 동네라고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이태원역에서 내렸죠. 거리가 독특했습니다. 외국인이 많았고 다양한 나라 음식점이 있었어요. 멕시코 음식, 터키 음식, 인도 음식, 태국 음식.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었죠. 우리는 한식당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고 싶었어요. 한정식집에 들어갔습니다. 상차림이 화려했어요. 반찬이 12가지나 나왔습니다. 전, 나물, 조림, 구이, 찜. 각각의 맛이 달랐고 정성이 느껴졌어요. 밥과 국도 나왔습니다. 된장찌개였어요. 구수하고 깊은 맛이었죠. 메인 요리로 갈비찜이 나왔습니다. 고기가 부드러웠고 양념이 배어 있었어요. 친구들이 조용히 먹었습니다. 맛에 집중하는 표정이었어요. 브래드가 젓가락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이렇게 다양하고 깊이가 있는 줄 몰랐어.
미국에서는 김치랑 불고기만 알았는데 식사를 마치고 동대문으로 갔습니다. 쇼핑을 하려고요. 지하철로 30분쯤 걸렸어요. 동대문역에 내려서 DDP를 봤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는 건물이었어요. 건물 외관이 독특했습니다. 곡선형 디자인이었고 은색 외벽이 빛을 반사했어요.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했다고 했죠. 친구들이 건물 사진을 찍었습니다. DDP 안에 들어갔습니다. 전시관과 쇼핑몰이 있었어요. 디자인 제품을 파는 가게들이 많았죠. 한국 디자이너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고 구매할 수도 있었습니다. KT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디자인 강국이라는 걸 실감해. K-팝, K-드라마뿐만 아니라 건축, 제품 디자인도 수준이 높아. 오후 4시쯤 명동으로 다시 갔습니다. 마지막 쇼핑을 하려고요. 화장품과 기념품을 샀습니다. 친구들이 가족 선물을 골랐어요. 저는 혼자 조용히 명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지난 며칠을 돌아봤어요. 폭풍으로 한국에 불시착한 날, 급식실에서 받은 충격, 밤 11시 지하철 실험, 새벽 5시 한강공원, 그리고 오늘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게 됐어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요. 무상급식 시스템은 교육의 평등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학생이 똑같은 급식을 받았어요. 영양사가 메뉴를 짜고 식재료를 검수했죠. 투명한 조리 과정과 학생들의 의견 반영. 그게 시스템이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은 교통의 평등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렴한 요금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었어요. 정확한 배차 간격, 깨끗한 환경, 무료 와이파이. 밤늦게까지 운행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죠. 치안 시스템은 안전의 평등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했어요. 112 긴급신고 시스템은 3분 안에 대응했죠. 여성도 아이도 노인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공중 화장실 시스템은 위생의 평등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이든 공원이든 거리든 화장실이 깨끗했어요. 실시간 청소와 점검이 이루어졌죠. 누구나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평등이었어요. 돈이 많든 적든 어디에 사는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었죠. 미국은 달랐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급식을, 안전한 동네를,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돈이 없으면 형편없는 급식을, 위험한 동네를, 더러운 환경을 감수해야 했죠. 한국은 시스템으로 평등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노력하고 있었어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었죠.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친구들과 합류했어요. 마지막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식당이었어요. 삼계탕을 주문했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닭이 통째로 들어있었어요. 인삼과 대추, 밤이 함께 들어가 있었죠. 국물을 떠먹으니 깊은 맛이 났습니다. 몸이 따뜻해졌어요. 식사를 하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브래드가 먼저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어. 일본이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내가 틀렸어. 한국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야. 국민을 생각하는 나라고.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무상급식이 제일 인상적이었어. 미국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 급식비 못 내는 학생들이 창피해하는 일이 없어야 해.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나는 치안 시스템이 놀라웠어. CCTV 자동 감지 30초 대응. 그게 가능하다는 걸 직접 봤잖아. 미국도 배워야 해.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공중 화장실이 제일 충격이었어. 호텔급 화장실이 지하철역에, 공원에, 거리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KT가 말했습니다. 나는 시민의식이 인상적이었어. 거리가 깨끗한 것, 지하철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 새벽에도 안전하게 다니는 것. 시스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 여행을 통해 선진국의 기준이 뭔지 알게 됐어. GDP나 군사력이 아니야. 국민의 삶의 질이야.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진짜 선진국이야.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명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야 했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생각했습니다. 일본에 갔으면 어땠을까? 멋진 여행이었겠죠. 사진도 많이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것만큼 얻지는 못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저는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봤어요. 평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경험했죠. 이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꿔놓을 거예요. 앞으로 미국에 돌아가서 뭘 해야 할지 알게 됐으니까요. 한국의 시스템을 알리고 미국도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밤 12시가 넘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하지만 언젠가 다시 올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귀국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전 6시였어요. 짐을 챙기고 게스트하우스 주인분께 인사드렸죠. 주인분이 또 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좋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최고였다고요.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탔습니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 정도 걸렸어요. 버스 안에서 서울 풍경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깨끗한 도로, 질서 정연한 교통. 모든 게 아쉬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이 넓고 현대적이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받았죠. 면세점을 둘러봤습니다. 친구들이 마지막 쇼핑을 했어요.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어요. 4박 5일의 여행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시카고에 도착했습니다. 오헤어 공항에 내렸죠.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어머니가 안아주셨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일본에 간 줄 아셨죠? 한국으로 바꿨다고 하니까 놀라셨어요. 왜 바꿨어? 저는 급식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한국 공립학교 무상급식이 얼마나 훌륭한지 설명했죠.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육한 식판에 담긴 따뜻한 밥과 반찬들, 투명한 조리실, 상세한 영양성분표.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지하철 이야기도 했습니다. 밤 11시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 했죠. 화장실이 깨끗한 것, 치안이 좋은 것, CCTV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경제에 대해 물으셨어요. 한국이 그렇게 발전했어? 내가 출장 갔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아빠. 경제 규모는 미국보다 작지만 삶의 질은 많은 부분에서 높아요. 집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SNS에 한국 여행 사진을 올리기 시작했죠. 첫 번째 게시물은 학교 급식 사진이었습니다. 캡션을 썼어요. 연간 학비 6만 5천 달러를 내는 우리 학교는 급식비 12달러를 따로 받습니다. 냉동 피자가 나오죠. 한국 공립학교는 급식비가 0달러입니다. 따뜻한 밥과 국 5가지 반찬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교육 선진국 아닐까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반응이 빨랐어요. 친구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했죠. 믿을 수 없어. 진짜야? 한국 가고 싶다. 두 번째 게시물은 밤 11시 지하철 사진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타는 모습이었어요. 캡션을 썼습니다. 시카고에서 밤 11시에 여자 혼자 지하철 타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한국 서울에서는 일상입니다. CCTV 자동 감지 시스템, 30초 경찰 대응. 이게 진짜 안전 선진국입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미국도 좀 배워라. 한국 시스템 대단하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지. 세 번째 게시물은 공중 화장실 사진이었습니다. 캡션을 썼어요. 뉴욕 타임스퀘어 화장실보다 깨끗한 곳이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 화장실입니다. 센서식 수도꼭지, 자동 비누, 고급 휴지, 24시간 청소. 공중 화장실이 호텔급입니다. 공유가 시작됐습니다. 제 게시물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의 친구들이 공유했고
그들의 친구들이 또 공유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게시물이 바이럴됐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팔로워가 3만 명에서 8만 명으로 늘었어요. 미국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였어요.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기자가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한국 여행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경험을 자세히 말했죠. 급식, 지하철, 치안, 화장실 시스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뭔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시스템이요. 국민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평등이 실현되고 있었죠.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었어요. 기사가 났습니다. 일면 톱 기사였어요. 시카고 학생들이 발견한 진짜 선진국, 한국.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제 사진과 인터뷰 내용이 실렸어요. 한국 급식 시스템, 치안 시스템, 교통 시스템이 상세하게 소개됐죠.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학교 급식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죠. 학부모회가 열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부모가 참석했어요. 한국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연간 학비 6만 5천 달러를 내는데 왜 급식은 형편없습니까? 한국은 무료로 더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교장 선생님이 압박을 받았습니다. 저를 불렀어요. 에밀리, 한국교육청에 급식 시스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겠니? 저는 한국 학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그 공립학교예요. 교감 선생님이 답장을 주셨습니다. 급식 시스템 자료를 보내주셨죠. 메뉴 계획표, 영양관리 지침, 식재료 검수 기준, 조리위생 매뉴얼. 모든 자료가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학교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식 개선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학부모, 교사, 영양 전문가가 참여했죠. 한국 시스템을 참고해서 새로운 급식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시카고 지역 다른 사립학교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제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죠. 저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학교를 돌아다니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GDP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질입니다. 제 강연은 항상 이 말로 시작했어요. 석 달 후 학교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급식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했어요. 영양사를 고용하고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하고 메뉴를 다양화한다고 했죠. 급식비도 인하됐습니다. 12달러에서 8달러로 내렸어요. 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춘 겁니다. 내년 수학여행 목적지도 발표됐습니다. 서울이었어요. 학생들이 환호했죠. 신청자가 8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들었어요. 한글을 배우고 기본 회화를 익혔죠. 언젠가 한국에 다시 가고 싶었으니까요. 대학 진학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시카고 대학교나 노스웨스턴 대학교를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한국 대학도 알아봤습니다. KAIST, 서울대, 연세대.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놀라셨죠.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 주셨어요. 한국을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 SNS 팔로워가 15만 명이 넘었어요. 한국 관련 콘텐츠를 계속 올렸거든요. 한국 문화, 음식, 시스템에 대해 소개했죠. 한국관광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홍보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하게 됐어요. 주제는 선택했습니다. 폭풍이 준 선물이었죠. 단상에 섰습니다. 200명의 졸업생과 수백 명의 학부모가 지켜봤어요. 2년 전, 저는 폭풍 때문에 한국에 불시착했습니다. 저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가려던 계획이 틀어졌죠.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망은 곧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급식실에서의 충격, 밤 11시 지하철 실험, 새벽 한강공원, 시스템의 발견. 저는 그곳에서 진짜 선진국이 뭔지 배웠습니다. GDP나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그게 진짜 선진국의 척도였어요. 청중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최고라는 편견을 버리고 배울 점을 찾으세요.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연설을 마쳤습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선생님들도 학부모들도 친구들도 모두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졸업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년간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기로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8월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년 만이었어요. 공항을 나서며 서울 하늘을 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 폭풍은 재난이 아니었어요. 축복이었습니다.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선물이었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한국어로 말했어요. 서울대학교로 가주세요. 2년 동안 연습한 한국어였습니다. 기사님이 놀라며 웃으셨어요. 한국말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한국이 정말 좋아서 다시 왔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도시. 제2의 고향이 될 곳이었어요. 폭풍이 바꾼 제 인생. 그 선택에 감사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겁니다.